우선은 성산시장 아파트 위치가 어디인가를 좀 볼까 하는데요. 홍대 입구역에서 합정역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좌측으로는 공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 월드컵 평화공원, 또 난지공원, 또 하늘공원, 여기에 보면 또 노을공원이 있고요. 이렇게 공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요. 월드컵 경기장 안에는 홈플러스가 자리 잡고 있죠. 농수산물 시장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고, 도로 상황을 좀 보겠는데요. 도로 상황은 여기가 마포구청역인데, 마포구청역에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이게 내부 순환도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내부 순환도로가 시작이 되고 또 끝나는 끝점이기도 하죠. 서남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강북강변을 바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대교와 성산대교를 넘으면 이제 올림픽 대로를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철을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2호선 라인인데 신촌역에서 2호선 라인이 홍대 입구역으로 해서 합정역으로 해서 당산역으로 빠지는 2호선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6호선 라인입니다. 합정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쭉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역,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월드컵 경기장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렇게 해서 응암역 쪽으로 빠지는 6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신촌역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빠지는 경의선이 있고요. 또 파주 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가자역으로 해서 홍대 입구역으로 해서 서강대역으로 해서 왕십리, 청량리, 양평 쪽으로 빠지는 중앙선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여기 이제 가자역까지, 여기는 이제 연트럴파크 이 중앙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연트럴파크가 있고요. 또 하나 빠졌네요.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부터 홍대역까지 공항철도가 또 지나가죠. 공항철도가 홍대 입구역까지 와서 서울역으로 가는, 서울역 종점까지 가는 그런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 경의선, 중앙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2호선, 6호선, 이렇게 전철역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역, DMC역, 이 세 개, 6호선인데요. 6호선 세 개의 전철역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단지는 참 보기가 드문데,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역하고 마포구청역은 그야말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세권은 350m까지 역세권으로 부르는데요. 플랫폼에서 입구까지 350m까지 역세권으로 보는데, 플랫폼에서 아파트 단지까지죠. 여기에 이제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가야 하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일반 정비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용적률을 39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 88 대책으로 나온 그 법이기 때문에 아직은 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문기사는 이제 성산시장 아파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강북의 그 재건축 최대어인 성산시역마저 공사비 인상 따른 분담금 폭탄에 휘청인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공사비가 지금 490만원에서 754만원으로 거의, 2배가 이제 급등을, 2배가 올랐는데, 최근에는 1000만원 내외, 1000만원, 안팎으로 이제 그 공사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는, 추가 분담금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성산시청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문제를
우리 소유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산시형 분담금 폭탄에 사업 자초될까 우려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가 있고요. 또 다른 관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가 9.39평인데 시세가 4억 6천만 원인데 5억 원 정도가 이제 추가 분담금으로 통보가 됐다고 그러고요. 남서울 럭키도 최대 8억 8천만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산시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공사비 때문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지금 말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추가 분담금을 어떻게 줄여서 소유자들에게 소유자 부담을 감액시켜 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예상 기간인데요. 보통 우리가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현재 여기 성산시형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기까지 즉 2주 철거 착공까지 약 7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 철거 착공인데 착공한 시점으로부터 또 3년 정도가 있어야 이제 입주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전체 합쳐 보면은 약 10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정비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이렇게 이런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봤으면 아마 그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8 대책에서 지금 정비사업부 규제를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비사업의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또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서 아직 법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돼야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을 좀 가속화시키고 또 법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것들은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 속도를 높이는가? 정비사업 계획간 통합 처리한다는 얘기죠. 기본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합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와 관리 적응계획 인가를 합쳐서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그런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제고한다 되어 있고 조합 설립 동의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동의 요건은 현재 70%에서 70%로 줄여주고요. 동별 동의율은 3분의 1로 현재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여주겠다.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것도 좀 확대시켜주겠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만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를 해주는데 정비구역 입안할 때 받은 동의서 또 입안 제한할 때 받은 동의서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한 것으로 포함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속도를 빨리 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제와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 초기 자금 지원하겠다. 또 용적률 높여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초기 자금은 총회 개최비,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또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을 지자체가 좀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좀 관심들 많이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비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정비사업이 있고요. 일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성산시형은 현재 일반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은 일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성산시형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입니다. 거기에서 1.1을 하니까 330까지 이제 하다는 얘기고요. 또,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해 주겠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39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일단 아쉬움이 있다 하면은 현재 여기는 일반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법이 연말쯤에 통과가 된다고 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정비 사업의 그 재건축 방향을 다시 한번 전체 큰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88 대책 향후 추진 계획은 지금 통합 처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앞서 본 내용처럼. 그 다음에 인허가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고요. 공공관리 강화, 분쟁 신속 조정, 또 대출 보증, 분담금 납부 시 주택연금을 활용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최대 용적률 추가 허용, 역세권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하고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산시형도 물론 이제 법이 아직 제정이 되기 전입니다만은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이라도 전체 용적률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체 재건축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현황입니다. 조합은 숫자가 많고 대부분 소형입니다. 그래서 신축 후에 조합원들에게 가는 세대수를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하는 숫자는 59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비용이 많이 부족할 것이고요. 결국은 그 부족한 사업 비용은 소유자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한 조합원 분양가도 높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이 낮게 나오고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또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대안은 역시 용적률을 높이는 전략을 좀 서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건축 전에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86년에 준공을 했고 또 규모가 33개 동이고 3,710세대입니다. 총 14층이고 용적률은 148%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48%면은 굉장히 재건축하기에는 아주 양호한 용적률이고 매우 낮은 용적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평수이고 조합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300% 정도를 받아가지고는 크게 매력이 없는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상가동은 제1상가동, 2상가동이 있고 유치원과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유원, 선경, 대우 3개 타입이 있고요. 3,710세대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건축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가리기 때문에 제 이미지를 좀 없애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평을 보면은 5개 평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25평을 보게 되면은 2178개가 나와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워낙 조합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우에 계신 분들은 25평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관계로 이제 순서에서 밀리는 거죠. 유원과 선경을 합치게 되면 2380개가 나오는데 2380개에서 2178개를 빼면은 선경에 계신 분들도 227세대가 25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용적률을 더 높이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은 597개 정도 되고요. 3,710개는 소유자들이 가져가게 되고 임대아파트로 516개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 후에 용도지역 문제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재건축 전에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 재건축 후에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상향을 시켜야죠. 지금 현재 그 정부나 현 정권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쪽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기타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많은 지역들이 종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종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종상향을 시키지 않고 그냥 3종 일반 주거지로 간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높이 120m, 층수 35층인데 층수도 49층까지 추진은 해봐야 되죠. 해다가 안 되면 별 수 없지만은 49층까지 추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성산 시형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실 것이고요. 아니면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보실 텐데,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추가 분담금이죠. 과연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궁금하실 텐데, 추가 분담금을 산출하는 기초 자료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좀 검토해 볼까 하는데, 올해 2024년 1월 기준 할 때, 유원 아파트, 대우죠, 대우는 5억 6,600이 나왔고요. 작년은 5억 2,800인데 상승했죠.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경을 좀 보게 되면은 올해 5억 9,700이고요. 작년이 5억 5,600. 역시 여기도 상승했고요. 유원 같은 경우에도 6억 6천이고요. 6억 1,700이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2023년 자료입니다. 작년 공시가격을 가지고 예상 추가 분담금을 좀 산출해 볼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사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추가 분담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추가 분담금은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가 잡히는가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감정평가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다시 해서 그때의 정확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추가 분담금에 필요한 감정평가는 예상이다, 미확정, 추정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공시가격을 기초로 한 추가 분담금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또 마포구청에서 발표한 정비계획에서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또 추가 분담금을 제가 산출을 해 드릴 예정인데, 이게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틀리다,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두 개를 잘 크로스 체크해 보시고 그 판단의 몫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는 아직 미확정이다, 확정되지 않은 예상 추가 분담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공시가격 기준할 때는 대우가 공시가격이 5층입니다. 5층 기준에서 대우가 5억 2,800, 선경이 5억 5천, 유원이 6억 1,700 정도 되는데, 보정률을 곱하니까 대우가 7억 7천, 선경이 8억 1천, 유원이 9억 6천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비계획에서 이미 발표한 비례율을 100.46을 곱하게 되면은 추정 권리가가 나오는데요. 대우가 7억 7천, 선경이 8억 1천, 유원이 9억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25평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정비계획에서 발표한 금액은 15억 2,400인데, 물론 대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계산의 편의상 대우도 일단 넣어서 제가 산출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자, 대우에 계신 분이 25평을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걸 이제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추정 권리가를 빼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7억 4천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성경 계신 분들이 15억 2,400에 25평을 분양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7억 851만원, 좀 줄지요. 유원에 계신 분들이 25평 15억 2,400 조합원 분양가인 15억 2,400만원짜리를 신청한다 하면은 6억 1천 정도를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국토부 실거래가를 이제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실거래가도 여기가 5층으로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5층을 다 찾아야 되는데 5층이 없습니다. 유원만 5층을 제가 찾았고 대우하고 성경은 5층이 없어서 대우는 6층, 성경은 4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한 개층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8월 기준입니다. 대우는 9억 4천이 실거래가고 성경은 10억, 유원은 11억 1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 국토부 실거래가에다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합치면은 총액이 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총액이. 이 총액을 가지고 25.7평 국민주택 규모로 되어 있는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서 아마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단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이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 총 투자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은 판단 자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년 올해 공시가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정 예상 추가 분담금을 산출을 해 볼까 하는데요. 역시 5층을 기준으로 했고요. 공시가격은 상승했습니다. 5억 6천, 5억 9천, 6억 6천으로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정률 곱하니까 8억 2천, 8억 7천, 9억 6천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례율을 또 곱하게 되면은 추정 권리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추정 권리가가 만들어지는데, 조합원 분양가 25평을 신청한다고 할 때 추정 권리가를 또 마이너스를 시키고,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예상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6억 9천, 6억 4천, 5억 5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실거래가 역시 또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보면은 실거래가하고 이 금액을 이렇게 합치게 되죠. 실거래가와 예상 추가 분담금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게 합친 금액이 여기로 가는 거죠. 총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역시 총 투자 금액으로 가게 되고요. 유언으로 와서도 5억 5천과 국토부 실거래가를 합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서 총 투자 금액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아파트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이미지를 감추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은 정비 계획이 아니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가지고 예상 추가 분담금을 산출을 해봤고, 이번에는 구청에서 발표한 정비 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가 분담금을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보시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구청 정비계획의 추가 분담금이 맞다, 아니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추가 분담금이 맞다, 그런 말씀은 제가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가든 이쪽으로든 간에 어디로 가기는 가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요. 구청 정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대우가 10억 1천, 성경이 10억 7천, 유원이 12억 3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정률은 곱하지 않았고요. 비례율을 바로 곱하게 되면은 추정 권리가가 이렇게 10억 2천, 10억 7천, 12억 3천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조합원 분양가 15억 2천 4백인 25평짜리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빼게 되면은 그 각 브랜드별로 예상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데, 대우는 4억 9천, 약 5억 정도가 나오고요. 성경은 4억 4천, 유원은 2억 8천 6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원이 2억 8천 6백이 나오면 대박이죠. 이건 뭐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금액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는지
제가 지금 이 산출 과정에 관한 자료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정비 계획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온 건데 왜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왔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면은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그때 가서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이렇게만 나와준다 하면은 대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구청의 정비계획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추가 분담금하고 아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하고 중간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비교 판단 결정은 검토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각자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브랜드별로 좀 추가 분담금을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대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어떤 평수, 어떤 평형, 어떤 평을 전용 면적, 어떤 평을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대우를 소유하신 분이 15평을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은 1,905만 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우 소유자가 22평을 신청하게 되면은 4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25평을 신청하게 되면은 약 5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포구청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적 분담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절대 이 금액 밑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여기 분석은 제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진 않았고요. 마포구청 정비계획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경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15평을 신청할 경우에는 7,300만 원을 찾아가게 되고요. 22평을 신청할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이 나오고요. 25평을 신청할 경우는 4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추정 분담금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 금액에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이걸 이제 분양 신청을 할 경우에 15평을 신청할 경우에는 2억 3천 정도를 찾아가게 되고요. 22평을 신청할 경우에는 1억 9천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25평을 신청하게 되면 2억 8천을 납부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25평을 신청하시는 분이 추가 분담금 2억 8천을 납부한다고 하면 이거는 대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물론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때 확정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출된 추가 분담금하고 정비계획, 구청에서 발표한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추가 분담금하고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비교, 분석하시고 크로스 체크해서 나름대로 판단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의 이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역시 일반 정비 사업이다. 어느 현장이나 문제점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해결책은 있겠죠. 그 다음에 종상향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너무 낮다. 또 일반 분양분이 작다. 조합원이 많다. 또 그래서 추가 분담금 폭탄이 예상이 된다. 특히 대우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해결 방안이 또 뭔가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종상향이나 역세권 정비사, 물론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390%까지 가능하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물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리고 총 세대수도 증가시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영상을 쭉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요. 선박을 사준다고 누구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본 선장만이,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있는 선장만이 고기가 노는 포인트를 찾아서 2시간, 3시간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이 현장을 맡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전문가가 이 재개발 재건축은 굉장히 그 금액도 액수도 크고, 또 잘못 실수하면은 그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륜과 경험이 있는 그런 그 조합장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배워가면서 여기는 연습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문가가 조합장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많아서 산 넘어 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워가면서 일을 한다.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또 뭐 컨설팅을 업체에 의존을 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가 않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 영상을 통해서 국토부에 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큰 사업 현장 전부 다 작은 현장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 조 단위의 사업 현장을 끌고 가는 이러한 조합장들은 일정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해달라고 제가 본 영상을 통해서 국토부에다가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지금이라도 조합장 후보들은 일정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좀 국토부에 계신 분이 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을 이제 쭉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중간에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현재 구독자 4,000명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좀 저에게 그 구독과 좋아요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씩 주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 4,000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마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